평온한 일상을 깨트리는 날카로운 통증 편두통. 증상이 있을 때 손쉽게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편두통이 자주 나타나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는데 편두통은 뇌신경과 뇌혈관 사이에 염증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 어쩌다 한번 잠시 찾아오는 두통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랜 기간 방치하면 만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과 원인을 바로 알고 늦지 않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편두통의 치료법과 예방법, 101세의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손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머리 한쪽에만 통증이 있을 때 우리는 흔히 편두통이라고 하죠. 하지만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을 정확히 알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두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가톨릭대 의대 신경과 이광수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1세의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흔히 이제 편두통 하면 머리 한쪽에 통증이 있을 때 편두통이라고 하는데요. 꼭 그런 증상만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요. 예, 일반인들이 이제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인데 네. 한쪽만 아프다고 편두통 이렇게 잘못된 이제 상식이고요. 네. 편두통은 엄연한 질병입니다. 병이라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네. 편두통은 이제 대부분 내가 여기 우리나라 말들이 참 어려운데요. 이렇게 뭐 욱신, 지끈, 뭐 쿡쿡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이 쓰였는데 어쨌든 그런 박동성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나 맥박이 뛰듯이 이렇게 쥐어짜는 듯한 네. 이런 통증이 이제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최소한 4시간 이상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끌면서 일상생활에 방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통 있는데 할 거 다 해. 이런 편두통은 사실 드물고요. 네. 두통 때문에 움직이면 괴롭기 때문에 환자분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계단을 오르내리고 걸어 다니면 막 더 울려서 괴롭고 쏟아질 것 같고 거기다가 또 구역질 심한 사람은 구토, 토하기까지 하고 막 빛이 막 예민해지고 이런 이 소위 전신적으로 어우러지는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편두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한해 머리 부분에 통증 이게 한쪽 있다고 편두통 이건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뭐 오른쪽만 아프다고 해서 편두통 뭐 이런 게 아니군요. 예, 그건 아닙니다. 네. 편두통이 있기 전에 빛이 번쩍번쩍 그런 걸 봤다든지 어떤 전조 증상이 있던 환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그런 게 연관관계 있습니까? 그래서 편두통을 우리가 나눌 때 이제 조짐이라는 전구 증상 편두통이냐 아니면 무조짐 전구 증상이 없는 편두통이냐. 우리가 그냥 대부분 많은 편두통은 무조짐,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없죠. 그런데 이제 10명 중에 한 2분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조짐, 전구 증상을 동반하는데 주로 시각적인 걸 동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불이 그냥 번쩍번쩍 한다거나 막 환한 광선처럼 빛이 보인다거나 일부가 눈이 안 보인다거나 네. 또 재미있는 경우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난자기처럼 작아 보이고 거인처럼 커 보이거나 이런 패턴의 시각적인 전조 증상이 있다가 두통으로 이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진단을 할 때 그런 조짐이 있으면 2번만 경험해도 확진을 하고요. 네. 무조짐 편두통은 최소 5번 이상 경험한 경우에만 저희가 확실한 편두통이다 이렇게 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뭐 나는 것 같다거나 이런 말씀하신 전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사실 심각한 뭐 뇌 질환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개 이런 전조 증상이 있다가 두통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느냐 아니면 그런 전조 증상만 있고 두통은 없느냐 또 그런 전조 증상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 이제 그걸 갖고 우리가 소위 뇌 안에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영상 촬영을
해야겠다 말아야겠다는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뇌에 이상이 있을 때 이제 두통으로 오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걱정하고 뭐 환자분이나 의사나 걱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단순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신경 증상이 이제 동반이 되죠. 그래서 입이 약간 삐뚤어진다거나 뭐 발음이 이상하게 변한다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또는 뭐 열이 나면서 심하게 토한다거나 또는 의식을 잠깐 뭐 잃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뭐 굉장히 뇌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기 때문에 뭐 응급실 경유해서 빨리 검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조 증상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더 동반 증상도 없으면서 잠깐 두통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경우는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두통이라는 게 결국은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재발성 반복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한 번 아프고 고생했는데 그 다음에 뭐 보름 뒤에 한 달 뒤에 다시 아프고 또 한 번 아프고 이렇게 반복형인데 되게 짧게 몇 시간, 두세 시간 있다가 뭐 없어진다거나 하면 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걸 긴장형 예, 두통 이렇게 긴장형 이야기를 두통, 긴장성 두통 이렇게 같이 쓰이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두통이 뭐냐 그러면 긴장형 두통이다. 그렇죠? 그거군요. 그런데 병원에 오는 두통 환자는 가장 많은 두통이 뭐냐 그러면 편두통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두통을 경험을 많이 하는 게 대부분 긴장형 두통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일상생활에 방해가 안 되고 뭐 많이 고생을 안 하니까 의사를 만나러 안 오죠. 네. 대부분은 편두통이 돼야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너무 괴롭고 약을 드셔도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병원에 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편두통에 비해서 긴장형은 뭐 한쪽보다는 양쪽으로 아프고 지끈지끈 아프고, 네. 그리고 관자놀이 눈 빠질 듯이 아픈 편두통에 비해서 이거는 그냥 뭐랄까 끈으로 묶는 듯이 그냥 압박감, 뭐 조이는 듯 뭐 그런 띵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또 두통을 느끼지만 뭐 걸어다니고 일상생활 다 할 수 있고 약을 꼭 뭐 먹을 필요 없을 것 같다 판단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종류가 이제 한 달에 몇 번 나타나냐를 갖고 우리가 긴장형 두통 이렇게 또 진단을 하는데 제 절친이 사실은 처갓집에 갈 때마다 그 전날은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다고 그럽니다. 뭐 전주리 아나운서 반대 이야기를 할 수는 그럼요. 있지만 시댁 가기 전날 머리가 지끈지끈 근데 아프다 뭐 이런 이것도 분들도 있잖아요. 편두통의 병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편두통의 유발 요인, 발생 요인들 뭐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시댁 가기 전날부터 왜 편두통 환자분들이 머리에 두통이 시작되느냐. 그러니까 감정적인 흥분이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규칙적으로 생활 못하고 밤잠을 잘 제대로 못 주는 분. 또 이 식사가 불규칙하게 돼서 이 소위 혈당이 떨어지는 시간들이 많이 동반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편두통이 조금 더 많이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두통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시작되는 건 아니지만 편두통이 아마도 숨겨져 있는 유전인자를 이런 발생 요인들이 자극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뇌 안에 일련에 일어나는 일종의 염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근본 원인은 아니지만 유발하는 주 원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댁이나 친정 가기 전에 머리 아픈 게 보통은 가기 싫으니까 꾀병 부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분이 진정한 두통 환자분이라면 가족분들이 이해하고 도와줘야 될 현상이지. 그걸 꾀병이라고 몰아붙이면 환자분은 더 괴롭고 두통이 악화되겠죠. 또 편두통을 앓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뇌 검사를 해보면 딱히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들도 대부분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동반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편두통이라는 거는 뇌 안에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 얇은 비닐막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혈관들하고 뇌를 지배하는 이제 감각신경, 3차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3차 신경과 혈관 사이에 일종의 염증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단백질이 이유 없이 분비가 되면 이 단백질들이
혈관에 염증 작용을 일으켜 혈관이 불어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두통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대개는 이제 편두통이나 두통이 오면 그냥 잠깐 그렇게 편두통이 왔구나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거나 뭐 쉽게 진통제를 구입해서 이렇게 약을 먹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약을 계속 장기간 복용하면 아마도 그 부작용이나 또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두통이 있다고 우리가 약을 쉽게 사 먹게 되면 뭐 병원 가는 것보다는 약국 가서 진통제 사는 게 훨씬 쉽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두통만 있으면 진통 소염제로 자꾸 대체하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만성화, 그러니까 편두통이 만성화 됐다는 거는 결국 한 달 중에 15일 이상 난 두통을 느껴요. 네. 그러면 그게 바로 만성 편두통. 만성이 된 거군요. 예, 기준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만성 편두통 되는 아주 주요한 인자가 진통소염제 또는 편두통 전문 치료제조차 만성화의 주범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은 드시되 우리가 드시는 횟수 또 반응 이런 걸 적절히 봐가면서 전문가를 내가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잘 하시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편두통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이분이 생활하는 패턴을 이제 조사를 하는 게 현명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상적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운동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네. 그렇게 만든 다음에 꼭 필요한 편두통 발작 때만 우리가 전문 의약품으로 빨리 좋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만성 편두통은 치료가 조금 달라지는지. 만성 편두통의 기준은 우리가 한 달에 어쨌든 15일 이상 두통이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최소 3개월 이상 계속 15회 이상 그걸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만성 편두통. 네. 그런데 치료 방법도 일반 편두통보다 만성 편두통은 굉장히 잘 안 그러니까 약에도 안 듣고요. 네. 치료도 어렵고 너무 환자로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만성화가 안 되도록 주력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급성기 편두통 환자가 만성 편두통 되는 그 과정이 보통 이제 5년, 10년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급성기 편두통은 치료가 주로 예방을 주로 할 거냐 아니면 아플 때만 할 거냐 이런 걸 횟수 보고 이제 강도를 보고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약물요법이 유지인 반면에 만성 편두통이 되면 급성 편두통 때 사용했던 약들이 잘 안 듣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임상 연구를 해봐도 잘 안 들으니까 주로 이제 최근에 3, 4년 전에 이제 전 세계에서 저희 치료를 시작한 보톡스라는 보툴리눔 톡신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위 독성 주사를 일부러 우리 안면부, 이 머리, 두피, 측두부, 후두부, 목, 어깨 이런 31군데 보톡스 주사를 놔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통계를 보면 한 100분 중에 그래도 한 40분 정도가 굉장히 반응을 보이고 네. 예, 두통이 호전되는 걸 보이는데 이제 단점은 주사를 여러 군데 놔야 되니까 좀 아파 조금 주사 따끔따끔한 게 31군데 늦게 되는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3개월마다 맞아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평생 그렇게 맞을 거냐 1, 2년만 맞을 거냐라는 임상 결론은 안 났지만 지금 3개월마다 맞고 있는 분들이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오면 더 좋은 아마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흔히 보톡스라고 하면 미용 목적에만 사용하는 줄 그렇습니다. 알았는데요. 이 편두통 치료에도 쓰인다고 하니까 좀 새롭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신경과 분야에서 처음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됐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미용이 더 많이 네. 사용해서 이런 겁니다. 네, 또 저희 제작진이요. 편두통으로 고생하고 계신 사례자 한 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면 보시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만성 편두통으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증상이 무려 40여 년째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10대 때부터 두통이 있었는데 뭐 이거를 너무 오래 했으니까 또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어서 두통이 그래서 더 진행이 오래된 것 같아요. 바쁜 일상으로 인한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증상을 더 악화시켰다고 합니다. 게다가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진통제만 복용했던 탓에 이제는 웬만한 약을 먹어도 잘 듣지 않는 상태라고 하네요.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 아프고 심할 때는 이렇게 눈이 쏟아질 것 같이 아프고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매일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늘 우울하고 답답하다는 어머님. 심할 때는 구역과 구토가 동반돼 위장장애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밤에는 통증이 더 심해져서 잠을 자기도 어려운 상태. 그냥 너무 힘들었죠. 계속 머리가 아파서 해결이 안 나고 계속 아프고 계속 진통제 먹고 산 거예요, 지금까지.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두통 완화에 좋다는 방법은 모두 시도해 보셨다는데요. 요즘은 꿀에 절인 바나나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수시로 챙겨 드신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솔잎가루, 견과류 등 다양한 식품을 먹고 있는데요. 큰 효과를 보진 못하셨답니다. 한의원, 정형외과, 내과, 신경과, 정신과도 가봤어요. 그 다 해보고 뭐 식품으로도 이것저것 다 먹어봐도 도대체 어떻게 머리가 아픈 건지 병명이 안 나오니까 답답하죠. 오랜 기간 어머님을 괴롭힌 두통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다른 뇌질환으로 인한 건 아닌지 MRI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뭐 종양 같은 것도 알 수 있고요. 하지만 뭐 혈관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뭐 그런 거 위주로 좀 알 수 있습니다. MRI 검사와 함께 내 혈관 상태를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뇌혈류 초음파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뇌혈류 속도에 문제가 있을 때도 두통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머님의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머리 MRI 검사 결과를 보시면은 특별하게 머리 안에 다른 문제는 없으셨어요. 뇌혈류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는데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괜찮으셔서 머리 쪽에 두통을 유발할 만한 그런 병변, 병소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셔도 되세요. 만성 편두통의 경우 이상 소견이 없을 때도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장기간 지속한 탓에 뇌신경 등이 민감해졌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머리 안에 병변이 없더라도 이런 두통의 강도는 굉장히 심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심하게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사회생활도 어려워지면서 불안증이라든지 우울감 그리고 수면장애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되게 되고 그래서 예방적인 약물요법을 통해서 급성기 두통의 빈도를 줄이는 것이 이러한 만성 편두통의 그런 치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경우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 등 생활 습관 개선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네, 머리 아픈 거는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처방대로 치료 잘 받고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관리 잘하셔서 하루빨리 편두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사례자분께서는 편두통 진단을 받은 후에 이제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이 편두통을 완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편두통 유발 요인을 한번 잘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내 자신이 그 유발 요인 중에 뭐가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걸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내가 과도한 스트레스 직장이나 가정에서 뭐 친구 다 스트레스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스트레스가 내가 얼마나 있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을 내가 정말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생활하고 있는지. 몇 시간 자는지. 예, 그러니까 뭐 언제 무엇보다 밥을 중요한 건 먹는지. 역시 수면이기 때문에 네. 밤잠을 내가 제대로 잘 자면 두통 빈도는
많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불규칙하고 뭐 짧게 주무시고 못 자고 하는 분들이 두통이 잘 안 낫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의사랑 상담하셔서 수면을 어떻게 하면 좋게 유지할 것인지 그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바빠서 식사를 놓치고 네. 그러면 혈당이 조금 낮아지고 물도 안 들어오니까 탈수 현상도 일어나고 그럼 편두통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요걸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잘 조정하고 정 안 되겠으면 빨리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작하셔서 정상화 사이클을 돌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하시면 굉장히 많은 이 발생 빈도가 줄게 되고요. 네. 또 아프던 강도도 많이 줄게 되고요. 그래서 꼭 약만 먹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런 생활 그 환경 노력만 본인이 해도 한 반 정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보시고 적절하게 필요한 약물을 이용하시면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두통이 심한데 본인이 언제 두통이 생기고 얼마나 지속하고 어떤 경우에 생기는지 또 약을 먹었을 때 어떤 약이 잘 됐는지 다 꼼꼼히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 이야기는 자기는 술 먹고 또 잠을 잘 못 자면 두통이 생긴다 그러는데 네. 결국 자기가 이렇게 기록을 잘 한 것이 이 두통에 대한 예방 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분은 두통 환자 치고 아주 모범사를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고요. 네. 병원에 이제 오셨을 때 저희가 두통 일기를 쓰게 권유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쭉 적어 오시는 거 보면 이제 한눈에 좋아지는지 아직도 똑같은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뭐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평소에는 머리가 아프지 않았는데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거나 왜 많은 사람들이 뭐 과로를 했다거나 이러면 잠시 두통이 또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이제 긴장형 두통이라는 게 이 두부랑 목에 관련된 근육에서 많이 온다 이렇게 알려져 네. 있어요. 그래서 눈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썹하고 요 밑에 눈두덩이 위주로 1초에 이렇게 한 번씩 눈 주위를 이렇게 압박해서 눈 주위 근육을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몇 번 정도 한 5번, 10번씩 이렇게 5번, 10번씩.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뒤통수에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요 뒤로 이렇게 본인 머리를 만지면 뒷머리에 좀 뼈가 튀어나온 부분 밑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주변 근육을 이렇게 눌렀다 놨다 이제 압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시원한데요. 선생님?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네. 근육이 이렇게 꽤 기니까 여러 군데를 이렇게 길게 압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목을 양쪽에서 지탱해주는 큰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반대로 돌릴 때 작동하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을 크게 잡아서 꼬집듯이 이렇게 소위 마사지를 크게 꼬집었다 놨다 하는 식으로요. 네. 이런 마사지를 해주면 얼굴과 목, 이 근육들을 마사지함으로써 일시적인 두통은 조금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원한데요. 네, 특히 굉장히- 머리 뒤쪽 하니까 네.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아프면서 시원하네요. 신기할 예. 정도로 굉장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가 만성 편두통에서도 보톡스라는 주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런 데 주사를 놔주는 원리랑 또 비슷하고요. 그렇군요. 예. 네, 집에서 지금 방송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두통과 관련한 궁금증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진료실. 여러분들의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머리 두통이 날 때 끈으로 머리를 동여매면 정말 도움이 되나요? 머리가 아플 때 사우나를 하면은 도움이 되나요? 찬물이나 얼음물을 먹으면 머리가 아프던데 정말 찬 음식이 두통에 안 좋은가요? 찬물이나 얼음이 두통에 안 좋은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아이스크림 많이 먹거나 하면 머리가 막 아프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찬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입천장, 예. 그다음에 목을 넘어가면서 목 부위 이런 데 찬 게 갑자기 닿으면은 거기 분포해 있는 3차 신경이란 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이 이제 확 흥분을 하고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소위 이제 연관통이라고 그래갖고 실제 부위는 목 부위인데 찬 음식이 들어간 목 부위인데 두피에 두통을 느끼는 거죠. 여기가 찌릿하면서 뭔가 뻗치는 맞아요. 듯한.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소위 옮겨가는 통증이다 해서 연관통 그러는데요. 일종의 그런 3차 신경 흥분에 의한 연관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경험을 하면 뭐 그 자체가 위험한 병을 알려주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한두 번 경험하면 가능하면 찬 음식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목욕탕에 가면 어떤 분들은 보통은 이제 온탕에 들어가고 열탕에 들어가는데 열탕도 이제 천천히 들어가거든. 발부터 담그고. 근데 어떤 어르신은 열탕을 바로 퐁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니면 어떤 분은 냉탕에 바로 풍덩 들어가는데 체온이 급격하게 변하면 그것도 두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편두통은 이제 정확하게 그런 연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구는 없지만 우리가 긴장형 두통에서는 그런 온열 치료라는 걸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염증보다는 근육에 대한 이론 때문에 각종 근육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완시켜 줄까 하는 원리로 냉찜질, 온찜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우나를 이용하시면서 근육을 좀 이완시키고 찜질을 하는 것도 긴장형 두통에서는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다만 편두통에서는 그런 치료가 도움이 될 건 아직 과학적인 근거는 없기 때문에 꼭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요, 왜 머리 아플 때 이렇게 머리에 하얗게 띠 두르는 모습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 대가족이 나오는 드라마면 어머님이 꼭 그렇게 하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은 의사들은 이제 권유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소위 이 띠를 둘러서 이렇게 압박을 해놓으면 압박으로 인한 통증을 또 느낄 가능성이 있고요. 압박으로. 예. 그러니까 그 압박 자체도 두통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졸라매서 우리가 두통을 또 하나 두통을 만드는 거는 현명치 못한 방법이다.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그 방법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외에도 기억해야 할 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약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고 너무 긴장되게 소위 금지할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진통소염제 정도는 활용해서 간단한 두통을 없애길 바라고요. 다만 사용 횟수가 많아지고 잘 안 듣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함으로써 이 소위 빈도수가 적었던 두통에서 매일 아플 정도로 심각한 만성화는 스스로 막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일생에 편두통 한두 번 안 앓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편두통이나 두통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경험하는 건데 편두통을 장기간 계속 지속되는 거는 큰 병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직접 전문의하고 상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질환이든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오늘 알려드린 식습관 또 생활 습관 잘 실천하셔서 활기찬 생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